네, 진통 끝에 바른미래당까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당론 추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앞으로 넘어야 할 변수는 만만치 않은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시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결정을 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오늘 점심까지만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만약 표대결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보면 일단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쪽이 찬성하는 쪽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표대결로 간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당원 당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원 당규 내용을 보면은 주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처리한 거를 보면은 아마 주요 안건이 아니라 일반 안건으로 해서 과반수로 아마 결정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내용을 결론데 두고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만 이제 더 고립이 된 상황인데 선거제 개편이라는 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이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라는 표현을 하시기 전에 그게 전제를 하나 붙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7년 현행 지금 직선제 헌법 개헌이 채택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됐지만 그 앞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권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거법을 개정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에게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여당도 사실 의석수를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선거제 개혁의 부분에서는 상당수 국민들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제의 선거법 자체가 일종의 성자 독식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이 상당히 실제 받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과대 의석을 갖고 가는 소위 말하는 사표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이 많은 그러니까 여야를 벗어나서 많은 정치권에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그러한 데서 이 선거법제 논의가 비롯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 집권 여당이 하던 식의 그러니까 안정의석을 무조건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거법을 고치던 그때와는 약간은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절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변수가 많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결사 반대하는가? 물론 나중에 선거를 해서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평균값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첫째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사당이 합의한 내용 자체가 과연 민주주의 근본 정신에 맞느냐 하면은 맞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합의를 했지만 그 안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석패율 제도라는 게 지금 도입이 됐어요. 석패율 제도가 뭐냐면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출마하는 후보자가 지역에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구에 낙선한 사람이 정당 명부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서 구제받는 제도죠. 독일의 이제 유명한 헬무트 콜 총리가 주로 이제 그쪽을 통해서 많이 진입하자는데 왜냐면은 이게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강요가 되거든요. 그게 강요가 되다 보니까 지역구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역구에서는 소홀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그 메리트를 인정해서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구제해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각제에 한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이 제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국회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또 야당 같으면은 당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년만년 해먹자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제도에 과연 민주제도에 맞느냐 안 맞냐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동형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보면은 사표를 줄이자고 하는 이제 이것이 정치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표만 줄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늘어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역 등가성이나 표의 등가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가장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지금 승자 독식이 가능한 이 소선구제 하에서는 역대 선거에서 보면 거대 정당, 1, 2 정당들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준연동형이지만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군소정당들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석은 어디서 갖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거대 정당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구도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당제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약진할 수 있는 정당이 예를 들면 정의당, 또 뭐 평화민주당 같은 소위 말해서 이 범여권, 더 나아가서는 뭐 자유한국당식 표현으로 하면 민주당 1중대, 2중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대한애국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애국당이 3%를 받게 되면 5석을 만약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범보수 진영에도 새로운 정당들이 출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드러내고 말을 안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보수 정당들이 분열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진다. 바로 현실적인 이 셈법에 봤을 때는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시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박하영 대표가 돌아왔고 예, 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좀 다시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심판 회피용 악법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1대1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서 들러리 세워서 친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앞서 드렸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자면은 자유한국당 득실 따졌을 때 좀 실이 많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소선거제와 별도로 이제 그 정당 득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또 권역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득표한 정당에 나눠주는 형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몇 프로 됐을 것 같습니까? 거의 한 3%에서 최대 10%? 하지만 영남이나 다른 데, 영남이나 혹은 수도권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1중대 황교안 대표가 왜 1중대, 2중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에 저기 창원 선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야당끼리 약한 야당끼리 후보 단일화했다는 얘기 들어봐서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저기 후보 단일화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창원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야당인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것도 거꾸로 또 여당 후보가 또 지고 야당 후보가 이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형태의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과연 야당이냐, 이 여당이냐, 차라리 그러면 합당을 하든지라는 이런 저기 일각의 소리가 나와도 전 이상하지 않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방금 저희 설명하면서 나왔듯이 1중대, 2중대, 3대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1대1 대결, 다시 말해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1대1 대결했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행 제도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도 같이 손해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손해보냐면 자유한국당만 손해보고 나머지 예를 들어 민평당이나
혹은 정의당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나머지를 다 보충하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저런 얘기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야당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위 연방고려제를 하겠다는 목표. 패스트트랙 시도는 좌파 정별이자 좌파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 좀 너무 나갔다라는 비판이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금 그 투쟁 노선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강경하지만 또 일종의 하나의 이념적 편향을 본다고 한다면 기승전 색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연방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하나의 뭐 이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런 걸 말 그대로 좀 이 뭡니까 이 좀 경강부회라고 할까요? 뭐 그런 단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생각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과연 범진보 정당만 그러면 약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그 20대 총선 결대 때 보면 예.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이 2.3%인가를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당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 생각에 조금 더 분발하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이 아마 기독교를 뭐 특정 종교를 제가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그런 식의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했을 때 과연 그 정당들이 전부 다 진보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도 꽤 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들도 그러면 지금 정용기 당 정책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대한애국당도 있을 거고. 대한애국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데 대한애국당들이 그러면 지금 가면 이 현 정권이 추진한다고 하는 의심하는 연방제에 동의할까요? 저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양단하는 식의 그런 이 단순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거는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 영상을 봐도 그렇고 주말도 봐도 그렇고 조금 메시지가 직접적이고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일단 심경의 변화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예. 가장 쉽게 변화를 일으킨 것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에요. 사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할 때에는 거의 2배 이상 부적격 판단이 났거든요. 예. 근데 불과 일주일 있다가 질문이 싹 바뀌었어요. 첫 번째 처음에 했던 것은 이미선 후보자가 과연 적격 자격이 부적격. 있느냐 예. 이렇게 적격 여부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은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한 건데 그게 그러면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 한 걸 갖다가 그걸 견강부회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격 임명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볼 때는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소위 말하는 국제인권법위원회 소속 회원이 아니었다면은 예. 과연 대통령께서 강행했을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념 코드 인사가 다른 전체적인 맥락까지 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 변화가 있긴 있었다.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일단 그 4.3 보궐선거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 평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좀 약하다. 투쟁력이 약하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건 애매한 사실이에요. 표현도 좀 문제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의 형태라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차 박사님 보시기에도 좀 예. 너무 나갔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예. 저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지지자에게 굉장히 환영받겠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장애투쟁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수 대집결을 위한 나름대로 그러한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본인이 직접 그날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직격탄을 쏘므로써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하여튼 그러니까 이 대여투쟁을 하는 선두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지금 5.18 그 망언이다, 또 예. 세월호 참사 막말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당내 개파 간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외부의 적을 하나 딱 규정해 놓고 통집결에서 몰고 가면 당내에 여러 가지 이 자본들은 묻혀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시간 벌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 선거제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들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의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상당히 위기감에 빠질 네.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더 큰 우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보고 결사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나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의 장악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정치적 그 여러 가지 이 계산으로 봤을 때도 덕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욱더 강한 목소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유한국당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뭐 어떻게든 정개특위에서 그래도 같이 논의를 하려면 네. 조금이라도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합의안에서 좀 손을 더 저는 대거나. 문제는 향후 지금 이 정국과 관련해서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투쟁을 했어라도 상당히 뭐 지지율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한다면 예. 아마 그때는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론 준연동형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이런 권력 구조하고 맞지 않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의당이나 또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력 구조의 개편을 이야기해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좋다. 그러면 개헌을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권력 구조에 대해서 원본티 개헌이라도 하자고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진다고 한다면 좀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대선 구도, 자기 여론조사에서 보면 1위를, 자신이 1위를 예. 지금 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제도 안에서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쓴다고 한다면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이 판을 하겠죠. 굳이 굳이 흔들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하나의 변수가 된다면 저는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개헌 논의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력구조 문제를 한국당이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권력구조 개편을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자. 그리고 네. 사실은 뭐 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는 예전부터 국회에서 쭉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왔고 축적이 되어져 있어요. 다만 이제 권력구조를 완전한 내각제를 하냐 아니면 이제 이원 집정제로 하느냐 또 두 번째 대통령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할지 아니면은 4년 중임제를 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놓여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남북 분단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권력 구조가 잘못해서 이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은 모든 경제 문제나 안보 통일 문제가 전부 다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굳이 이 문제를 꺼내려고 섣불리. 예. 꺼내려고 하지는 아마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패스트트랙 얘기할 때 선거제 개편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공수처 신설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를 했다. 네. 이쪽으로 가닥을 네. 잡았고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정치적 타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러니까 두 개 다 부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게 되면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독주할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소권은 그러니까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에 하자는 것이 이 바른미래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가면 공수처가 그럼 수사만 하고 기소는 만약에 검찰에게 맡기면 결국 쭉뜬 게 예. 지붕 쳐다볼 수도 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판사 그리고 또 경무관급 이상 경찰까지 고위경찰. 다 이 기소권도 같이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만약 출범하게 되면 아마 이 지금 수사 대상이 한 7,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5,100명 가까이 된다고 예.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원래 여당이 생각했던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부여했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타협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근데 저는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전반적으로 의견이 뭐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수처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가 부실했다. 뭐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있고 부실한 수건 맞죠. 그러면은 부실한 사건을 수사를 한 그 사람들 문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옥상옥을 또 만들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 수사권 그 공수처에서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헌법 15조 3항에 보면은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줬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권도 준다, 또 기소권도 준다. 과연 그게 헌법에 맞는 거냐? 그럼 헌법에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기구로 만드는 것이 과연 그게 개혁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 공직자 수사처에 사람을 뽑는 거하고 수사처장을 이제 선임할 때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요. 추천이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변협,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각각 세 분이 한 명 추천하고 여야에서 두 명씩 추천한다 그래요. 그럼 여당은 2명 추천할 수 있는데 야당은 누가 추천하는 거죠? 야당이 지금 4개 당인데. 그럼 이것부터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수없이 시행착오도 많고 또 해야 될 과제도 많고 과연 이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이걸 마치 합의해놓고서 개혁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위공직자 수사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금 공수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나왔거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지금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동안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권력의 눈치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이걸 지금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권한의 일부를 저는 내려놓는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지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정권의 이익을 떠나서 일단 그 이 사법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이 돼야만 이 제대로 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헌정사회에서 나타났던 결과라는 것이죠. 그 특히 또 검찰 같은 경우는, 과거 검찰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막판에는 그때 당시 뭡니까? 강력한 그 대권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BBK 의혹이나 부동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은 뭐 현행 검찰은 유죄라고 판명해서 기소를 한 부분을 그때 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래 권력한테 미리 줄 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거대 권력에 대해서는 진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그러한 고민 끝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장 또 추천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2명씩 4명에다가 또 이렇게 총 7명이지만 그 중에 5분의 4가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공수처장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 지금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아마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단 제도적인 틀은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최고씨 말씀이 다 오르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행법에도 이 제도가 있어요. 그게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도 과거에는 특검법을 통과했지만 지금 상설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특검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주요 기관에 대해서 감찰실 감찰관제도 생겼잖아요. 현 정부 감찰관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또 만든다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옥상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언론을 옥죄고 국회를 옥죄고 공직자들을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특검 같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여야가 합의하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사건을 보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인지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눈치가 보고 합의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상설특검 말씀하시는데 상설특검도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전 권력의 입맛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또 특별감찰관 제도 물론 안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 지금 그때 우병우 수석이 예. 특별감찰관 날림으로써 공석이 돼서 예.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만들 경우에는 공수처를 지금 발족해야 될 이 논의가.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할까 싶어서 동력이 떨어지겠네요. 아마 그래서 지금 좀 미뤄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고 좀 부분적 제한적인 기소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여기에 국회의원이 빠졌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 거기까지 회의죠.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있는 제도도 저기 있으면서 안 하면서 차 빼고 뭐 포 빼고 예. 그다음에 못 빼고 그럼 남는 거는 누구만 남느냐면은 저기 그냥 글자 그대로 힘없는 사람만 남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 기존에 검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럼 그게 공수처가 뭐가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기소권도 그렇습니다. 기소권도 판사나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이제 고위직 경찰에게만 이제 그 사람들을 할 때는 기소권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다른 거는 기소권 안 주면은 검찰 수사를 지휘받으면은 결국은 도로 검찰이 있는 것보다 뭐 크게 다 낮은 거 없다. 오히려 그렇게 다 알 빠진 것 중에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혹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빠졌을까?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이 앞서도 많이 제가 보고 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모든 기소권을 다 주자 보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 워낙 반대하니 일종의 타협안으로 앉아 지금 이제 내세운 거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라는 것이 만약에 발족하게 되면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한 실질적 위험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검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실 그 지금 특검이 가동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수처가 생기면 상당히 그 평상시에도 이 개별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아마 동향 체크를 하겠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진정이나 제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아마 인지수사를 아마 착수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만약에 기소를 할 경우에 기소는 물론 앉아 지금 검찰이 해야 되지만 검찰이 뭐 만약 안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법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공수처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일제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과 위협이 되고 아마 처신을 상당히 조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 15조 3항에 분명히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그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거거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옥상옥을 만들고 쓸데없는 기구만 만든다. 차라리 헌법을 먼저 개정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은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두 분 의견이 갈리는데 바른미래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탈당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렸거든요. 네.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이야 뭐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이현주 의원은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자유한국당 가겠다 이야기했다가 지금 또 당장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마 본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마 당장 탈당할 명분이 사실 없다. 본인이 또 원래 또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 또 아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국회의원 2분 하고 나서 그럼 국민의당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러 번 당직을 바꾸는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과 명분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약간 조금 호흡을 조절했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아마 전격적으로 이 지금 선거제와
공천 문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처리한다고 하니 본인 입장에서 이제는 안 더 나가도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예정됐던 것이 저는 시간이 조금 당겨진 것일 뿐 더 이상 큰 뭐 저는 그 의미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했던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현재 상당히 거대 그때 물론 뭐 여당이 되기 직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파장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야당이 있으면 또 다른 야당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치적 파장이 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인 경기도 강릉보다는 부산 영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것이 과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예. 바람직한 것일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영도는 상당히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양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현주 의원처럼 정치적 나름대로 이거 영향력이 크고 인지도 높은 사람은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이현주 의원 간의 정치적 셈법이 맞을까? 그 부분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 중에 본인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인 결정을 할 때 보면 12대 11. 만약에 본인이 가서 12대 12가 됐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가 될 때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어떤 좀 언사가 좀 지나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여당이 과연 야당 논의를 할 때 지금 바른미래당이 과연 야당인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바른미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고민할 겁니다. 선거는 불과 1년 남았습니다. 네. 1년 남았는데 우리가 과연 야당이냐 여당이냐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그럴 텐데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야당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여당인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저런 형태에서 선거를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선거를 하지 말자 차라리 후보를 내지 말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 후보를 냈어요. 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번 선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좀 과격한 얘기를 했고 과격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한테 그 정도의 대표에게 좀 이렇게 언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당원권 정지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가장 근본 핵심은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부터 고민이 될 겁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럼 한국당으로 곧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갈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차 교수님께서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이현주 의원이 오게 되면 과연 환영해야 될지 모르는데 좋아할까? 예. 사실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건 네. 보수층에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영도 얘기란 것은 뭐냐면은 김무성 의원이 영도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이제 한가에서 나오기를 조국 수석이 이제 그 영도에 있는 해관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영도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하고 한번 붙여달라. 재밌지 않을까라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파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동지들과 진로를 심각히 고민하겠다.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현주 의원의 탈당과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말 그대로 새누리당 출신이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을 했던 그 분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유승민이 지금 의원이 움직이면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마 고민이 상당히 클 거예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 제도를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 아마 그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식으로 그러면 지금 장애 투쟁하는데 그러면 같이 가서 손을 같이 들 것이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금 영임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이 친박과 비박의 입장이 아주 갈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뭐 유승민 대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또 유승민 의원 스스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기 반성이 없고 탄핵에 대한 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그대로죠. 모습은 예. 그대로이기 때문에 도로 본인이 친박당이라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약에 바른미래당을 떠난다 하더라도 제3지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신의 정치적인 공간이 생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 유승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예전과 그대로고 변한 게 없고 바른미래당도 이제는 안 되겠다. 고민을 좀 해보겠다. 어떤 식으로 고민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고민되죠. 저도 이제 유승민 대표 아는데 예. 현재 그분의 진로가 지금 사실은 꽉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저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뭐 많은 분석들이 나왔지만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의 뭐 1위를 어떤 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선 과정 중에서 지난번 창원 선거도 여전히 나타났지만 뭉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된다. 예, 그렇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거 전에 어떤 형태의 결단이 좀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내부에서 경우에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물론 있죠. 예. 하지만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클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고 예. 또 대권자 유력한 사람인데 과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거꾸로 저쪽에 있는 대한애국당하고는 당장 통합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오히려 바른미래당하고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오히려.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